안녕하세요. 2026년 4월 디톡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디톡스를 통해 ESG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G CNS 엔투르 컨설팅에서 디지털 ESG 경영 전환 사업을 맡고 있는 유창호 총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디톡스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하신 만큼 현재 ESG 공시 의무화 논의 중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 경영의 자발적 도입을 넘어 의무화로 넘어가는 시대 변화에 따라 ESG 경영의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고객사의 디지털 ESG 경영 전환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ESG 공시 업무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보고서 작성해서 데이터 관리라는 부제로 찾아왔습니다. 2분기에 접어든 4월 초 많은 분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보고서 작성이라는 업무를 ESG 데이터 관리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ESG 공시의 의무화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 산업에서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ESG 경영 실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재용 변호사님을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용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재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ESG 공시 및 공급망 규제 도입에 따라서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의 ESG 공시 의무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공시 의무화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은 글로벌 ESG 공시 규제 도입에 발을 맞추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의 주요 플레이어는 IFRS, EU 및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국제회계기준재단인 IFRS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기준을 만드는 것과 같이 ESG 공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SSB 기준을 마련해서 ESG 공시 기준을 제시했고, 실제로 ESG 공시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ISS 기준을 자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공시 기준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한편 EU 같은 경우는 IFRS와는 별개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이라고 하는 CSRD를 별도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CSRD의 특징은 EU 상장사뿐만 아니라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EU의 비상장사, 더 나아가서 EU 밖에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상장기업에 대해서 기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변화 공시규칙을 발표하였었는데요. 해당 규칙은 현재 효력정지 갖추은 상태이고 ESG 기후 공시 규제는 사실상은 철회된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 같은 여러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기후 공시 의무화를 규제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시 의무가 2026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ESG 공시 제도와 동향에 발맞춰서 한국의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대규모 상장사들이 ESG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가 최근에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월 말이었죠? 금융위의 공시 로드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는 2026년 2월 25일에 어떤 기업들이 언제부터 ESG 공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연결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 2027년에 대해서 2028년에 의무 공시를 해야 하고, 연결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뒤인 2027년에 2028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그 이하 규모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연결 공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는 그 종속 회사들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최초 1년은 유예기간을 둬서 자산 매출액 10% 이상인 종속 회사에 대해서만 연결 공시를 하도록 하였고요. 1년을 지나면 전체 종속 회사에 대해서 연결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대상 기업이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 기준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IFRS, ISSB 기준을 국내에 맞춰서 적용한 KSSB 공시 기준이 이릉의 기준으로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KSSB 기준에 따르면은 E와 S의 각 공시 아이템별로 4개의 요소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각 4개의 요소를 기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후 위험 기회를 모니터링 감독하는 가버넌스, 그리고 기후 위험 기회 관련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기후 위험을 식별 평가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평가 지표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렇게 초기에 ESG 공시 규제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서 4가지 부담 경감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공시 대상을 일단 기후 공시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기업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기후 공시만 해도 될지 아니면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콥3를 3년 유예해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2031년부터 공시를 하도록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ESG 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니라 거래소 공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법정 공시가 될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의 한 파트로서 ESG 공시가 추가되고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에 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업들의 법적 부담 및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공시가 자리 잡히면 법정 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하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정 공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ESG 공시 정보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시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ESG 공시 오류 사항을 면책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시를 하였음에도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면책 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2월 25일과 26일에 연달아 로드맵과 공시 기준이 발표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금융위에서는 공시 제도와 도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시 기준은 KSSB에서 제정한 기준에 이릉에 맞추어서 공시를 하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도 공시 의무화의 법적 근거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로드맵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인데 개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독립적인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은 금융위 로드맵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의 일부로서 ESG 공시를 하도록 해서 바로 법정 공시로 도입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적용 대상도 아까 금융위는 30조 원부터 적용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는 상장기업 10조 원 이상부터 2027년 내용을 2028년에 공시하도록 해서 그 공시 대상 범위도 더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의 금융위 로드맵에 따르면 별도의 인증 의무는 없었는데요. 이 법제안에 보시면 인증 의무를 도입을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같이 ESG 공시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회 발의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이라기보다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입법까지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나왔듯이 올해는 ESG 공시의 기반이 구축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시 의무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부담을 가지게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공시가 사실 자발적 영역에서 법적 의무화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는 이 면책 세이프 하버라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 공시 오류에 대해서까지 면책 조항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면책 조항 자체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ESG 공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ESG 공시 리스크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환경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는 그린워싱,
아니면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에서 중요한 사실을 미공개하는 이런 일종의 누락, 그리고 ESG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책임을 이사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사들의 의무 위반, 기타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허위 기재 등의 리스크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라던가 기업 상품의 소비자 혹은 환경 NGO 등이 ESG 관련 공시, 허위 공시나 일부 부정확한 공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게 법정 공시가 아니라 거래소 공시로라도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보도 혹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ESG 공시 리스크가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ESG 공시 내용에 대해 그리고 ESG 공시를 위한 데이터 취합에 대해서도 리스크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린워싱 말씀이시군요. 요즘은 그린워싱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그린허싱, 즉 조용히 있는 스탠스를 취하는 기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율적인 ESG 공시가 이루어지던 초기에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ESG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오히려 주안점을 두었었는데요. 최근에는 ESG 공시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문제 제기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ESG 공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은 필수적인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관련 공시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공시 내용을 축소하는 것 또한 오히려 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 기업들은 임의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ESG 공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공시 의무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 통제 체계에 따른 공시를 통해서 기업들은 손해배상 책임 리스크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을 보시면은 사업보고서의 부실 기재 시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기업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을 기업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공시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부실 공시나 문제 제기 자체를 100%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ESG 공시 체계를 구축해서 그에 따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시 체계는 이사의 감독 의무 위반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대법원은 사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세세한 내용까지 이제 업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시스템 하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 보고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내부 통제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제 이사의 의무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공시 의무화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의 증가와 그에 따른 철저한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리스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시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를 먼저 구축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SG 공시 데이터 취합, 관리, 검증 및 이후 공시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ESG 공시와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을 제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시 자체를 IT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 변화 등에 따라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구축된 내부 통제 시스템 및 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장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ESG 관련돼서는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내부 통제 기준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법에서는 명확하게 내부 통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들을 설시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업무 분장 및 조직 구조, 그리고 업무의 수행 절차, 이사 준법 감시인의 감독, 전문 인력 및 조직의 지원,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 내부 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ESG 공시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SG 공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중요 요소로 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재무적 측면의 내부 통제만 들어왔었는데 ESG 공시 관점에서도 내부 통제가 중요하군요. 그런데 결국 ESG 공시라는 것이 데이터와 관련된 것인데 데이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취합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계열 회사 및 실무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 담당자들이 오해 없이 정확한 일관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ESG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표준 세트를 IT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계열사 및 현업 부서에 배포하고 해당 담당자들이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ESG 부서에서 그러한 취합된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고 여기서 검증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오기가 있는지, 단위의 오류가 있는지, 혹은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ESG 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현업 부서에 보완을 요청해서 다시 추가적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이사회나 이런 담당 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ESG 공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 산업의 실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중심으로 디지털 ESG 경영 전환 전략을 주제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 통제 체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ESG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ESG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만, 과거의 기록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 기회에 대한 전망, 예측,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한국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미래 예측 진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미래 영업 실적이라던가 미래 경영 성과, 향후 재무 상태에 대한 예측, 전망, 일정 시점에서의 영업 재무 목표 등은 미래 예측 진술로 분류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회사에서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사실은 여러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존에 공시했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점을 좀 파고들어서 이것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잘못된 공시라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을 공시할 때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공시를 함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여러 가지 디스클레이머와 같은 주의 문구 등의 기재가 이제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재가 일단 미래 예측 진술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다만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해서 기업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기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 요소가 변경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 또한 ESG 규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기보다는 변화된 제도 분위기를 고려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여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된 부분이네요. 과거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미래 예측 정보까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전문적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정재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근 의무화 동향과 리스크,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부 통제와 데이터 관리 체계, 그리고 예측 정보의 관리까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재영 변호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ESG 공시 의무화에 있어 기업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분들 모두 ESG 공시 의무화를 계기로 내부 데이터 관리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정리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참석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된 퀴즈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ESG 데이터 플랫폼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와 공시 오류 리스크 사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ESG의 공시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 기반의 데이터 정비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자사가 최근에 구축한 식품 산업 사례를 가지고 거버넌스, 프로세스, IT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창우 총괄님과 배석재 책임님께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재 책임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축 PM 역할을 수행한 LG CNS 배석재 책임입니다. 먼저 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식품 산업의 ESG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이슈들이 곧 ESG 공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A사를 비롯한 국내 식품 산업 선도 기업들 4곳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된 ESG 중대성 이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가지 정도의 ESG 토픽들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개 회사 공통적으로 도출된 핵심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나 온실가스 감축, 스콥3 관리까지 포함되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가 있고요. 플라스틱과 같은 포장재 원료, 폐기물, 재활용 전환이 핵심인 순환경제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원재료 조달 단계의 관리 강화가 핵심인 공급망 ESG 관리, 식품 안전과 품질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제품 책임 및 소비자 경영 강화가 핵심인 식품 안전 및 품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사업장 안전과 근로자 보호, 사고 예방 체계 강화가 핵심인 산업안전 보건까지 총 5가지 이슈가 공통적인 핵심으로 나오는데요. 유창우 총괄님, 이러한 이슈들이 왜 특히 식품 산업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걸까요? 네, 식품 산업은 다른 산업 대비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산업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거니까요. 더불어 생산 및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등 환경적 이슈도 큽니다. 그래서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콥3와 같은 공급망 데이터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식품 산업은 내부 관리를 넘어 공급망과 소비자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품업계의 주요 ESG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과제들이 각 기업들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ESG 경영의 성과 관리와 공시를 위해 IT 시스템 도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엑셀 베이스의 데이터 관리에서 이제는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IT 도입 목적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중 식품 산업 선도 기업인 A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사 사례를 보면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PI 컨설팅을 수행해 주신 유창우 총괄님, 이 3가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SG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정의해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 조직 경계,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지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프로세스입니다. 이 3가지가 정책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데이터가 정확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ESG는 시스템 이전에 관리 기준과 정책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현재 ESG 보고서에 담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공시 규제가 요구하는 범위인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플랫폼 내에서는 사업장을 본사지사 또는 계열사와 같이 위계와 지분 구조에 따라 레벨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네,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 정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의 기준이 된 기준 정보를 잘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이 파악되었다면 대상 조직의 ESG 데이터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레디니스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 의무화 시점 전까지 1차로 어디까지, 2차로 어디까지, 3차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식품산업도 연결 기준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현 관리 수준과의 갭 분석을 통해 중장기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ESG 데이터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도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 지정부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기준 정보를 수립하였다면 다음은 지표와 데이터입니다. 어디를 관리할 것인가에 이어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인데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 대해 관리해왔던 데이터의 범위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외 환경, 사회, 거버넌스는 선택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글로벌 기준과 비즈니스를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에 CSRD에서 요구하는 공시 표준인 ESRS나 IFRS, ISSB의 업종별 지표인 SASB와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또는 지표 셋을 정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 식품업은 SASB상 가공식품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공통 지표 외에 여러 개의 특화 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SASB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기업이 해당되는 업종의 SASB 개정 현황을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지표를 리스트업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서 식품 산업의 중대성 이슈를 살펴봤었는데 그와 같이 데이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기후변화와 같이 모든 업종이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도 있겠지만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관리해야 할 대상도 있다는 거죠. 네네. 어떤 데이터 또는 지표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관심 있게 볼 것인가, 동종업계와 어떤 지표가 비교될 것인가를 살펴야겠죠. 관리 대상 지표가 정해졌다면 이를 상세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같은 용어임에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를 좁게 또는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표 정의서를 통상 작성하게 되는데 지표의 이름, 단위, 정의, 산출식, 담당 조직, 관리 주기 등등을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컨설턴트가 초안을 작성하고 나면 해당 영역의 담당자들과 함께 리뷰하고 우리 회사가 쓰는 용어 등 현실에 맞춰 표현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영역별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사업장마다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 등 서류를 통한 검토만 이루어졌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대로 관리되었다면 데이터의 누락이 발생하고 추후 공시에 이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말을 쓰는 거군요. 기업 내 표준이 없으면 각자의 정의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고 입력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업장이 많고 복잡하다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표 표준화는 지표별로 사업장의 담당자들이 참여와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막상 정의된 표준 정의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다가도 수정 의견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표 정의서를 통한 표준화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식품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워크숍을 열기도 했고 부서별로 개별 미팅도 진행했었습니다. 네, 지표 정의서를 한번 만든다고 끝이 아니군요. 실제로 이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니네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표 정의서 샘플을 보셨을 때 지표에 대한 담당 조직이 있고 입력 주체와 주기,
실제 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이는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어떻게 데이터를 측정, 산정하여 기록 수집하고 어떻게 적재하며 활용할 것인지 등 일련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정의로 이어집니다. 앞서 ESG 데이터 플랫폼 도입이 실패하는 이유가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를 1년에 한 번 엑셀로 수집하던 방식을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전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엑셀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시스템이라면 굳이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데이터 관리 표준을 원칙과 데이터 거버넌스, R&R, 그리고 단계별로 상세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ESG 팀의 데이터 관리 업무 절차서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SOP 같은 거 말이죠. 네, ESG 공시를 위한 1년간의 업무 절차를 상세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없었거나 하지 않았던 업무이기에 현장 담당자들의 저항도 있고요. 지표 정의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에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담당 조직 책임자가 승인하여 시스템의 적재가 완료되는 1단계와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상위 조직에서 승인을 하는 결산 프로세스가 2단계, 이를 공시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대응에 활용하는 3단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표 정의서에 이어 정책서까지 프로세스 세팅 작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행까지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ESG 경영의 도입만큼 디지털 ESG 경영 전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초반부에 사업장 기준 정보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뼈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는 이사회와 ESG 위원회까지 뻗어가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거버넌스, 즉 데이터 관련 부서 간 협력과 경영진의 의사결정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앞서의 작업이 모두 의미 있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ES의 마지막 요소가 거버넌스죠. 최근 저희가 발송드린 뉴스레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거버넌스가 ESG 경영의 방향성으로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를 이행하며 성과를 보고하는 체계라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ESG 경영의 성과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행 체계이자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간 역할의 책임을 데이터 관점에서 정의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야 플랫폼 도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I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공시 대상의 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한 것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는데요. 배석재 책임님, 시스템 구축 단계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A사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I 진행 후 자사의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ESG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I 단계에서 수립한 지표셋, 조직 경계 정보, 내부 통제 프로세스, 데이터 관리 체계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적용하였고 고객사에 맞는 내부 인터페이스를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표 관리 및 조직 경계 확장의 편의성입니다. ESG 관리 범위가 변화하여 지표 추가가 필요하거나 조직 변동으로 인해 조직 경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에너지 산출 편의성입니다. 기존의 엑셀 템플릿이나 외부 산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던 작업을 플랫폼 내에 탑재하여 환경 업무 담당자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한 입력 편의성입니다. 기존 담당자가 수기로 분류, 입력을 수행하던 작업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해 반복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네 번째, 입력 데이터 관리, 통제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을 통한 관리 편의성입니다. 지표별 데이터 입력 승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과 데이터 진단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구축 단계 초기에 기준 정보를 세팅함에 있어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표 관리에서는 지표의 유형, 단위, 적재 주기, 연계산식, 사용 여부 처리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상하위 지표 설정을 통해 트리 구조로 지표 관리 및 데이터 합산이 가능하게 합니다.
UI에서 연계 지표 조회 설정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할지 관리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 개발 없이 지표 확장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직 경계 기준 세팅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직 경계 관리, 조직별 지표 관리 화면에서는 사업장의 추가, 변경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조직마다 관리할 지표를 별도로 설정 관리하여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ESG 데이터 입력 관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표 담당 부서, 담당자 설정을 통해서 입력 권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요 기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품산업 주요 선도 기업들의 핵심 중대성 이슈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관리 데이터로 온실가스 관리를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온실가스 에너지 산출 편의성입니다. 기존 엑셀 템플릿의 산식이나 외부 산출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작업을 시스템에 탑재하여 환경 업무 담당자의 업무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배출 개수 관리 화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 개수와 발열량을 전사, 지역별, 회사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종류와 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변경 이력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기 위해 담당자가 이지팁스와 같은 외부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수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엑셀이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스템 내에 탑재함으로써 담당자가 해당 월의 휘발유, LPG 등 연료 사용량만 입력하면 산출식과 배출 개수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자동으로 산출 적재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향후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배출 개수 관리의 유연성과 배출량 산정에 있어 직접 산식을 정의하는 등 업무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네요. 다음으로는 내부, 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SG 시스템을 구축할 때 현업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데이터 연계 부분입니다. A사의 경우 생산 공장이 많은 관계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정보 관리가 필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에포트가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공장의 환경 담당자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 ES팀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자가 올바로 시스템에서 연관 자료를 내려받아 전달합니다. ES팀은 이 자료를 일반 지정 폐기물로 1차 분류하고 소각, 재활용 등 처리 방식에 따라 2차 분류 작업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ESG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수작업 중심의 프로세스가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당사 플랫폼에서는 인터페이스 자동화를 통해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환경 담당자가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매월 자동으로 폐기물 종류와 처리 방식을 분류하여 지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의 별도 분류 작업이나 추가 입력 과정 없이 데이터 관리가 완료되어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데이터 정확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데이터 인터페이스 외에도 내부 인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인적 자본 정보와 다양성 정보 등의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로 시스템 외에 회사 인사 시스템 연동 등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반복 입력이나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내부 통제 기반의 관리 기능들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입력 데이터 관리 통제 및 모니터링 제공에 따른 편의성 제공입니다. 지표별 데이터 입력 승인 현황을 볼 수 있는 관리 화면과 담당 부서별 지표별 조회 권한 관리를 통해 부서 간 상호 정보 노출을 차단하며 데이터 진단 규칙 설정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력 승인 현황 화면을 통해 ESG 주관 부서는 각 관계사와 조직의 데이터 입력 및 승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월 승인은 담당 부서장이 진행하며 데이터 오입력 발생 시 재작업을 통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 결산은 공장장 승인으로 격상되며 결산 완료 이후에는 데이터 수정이 불가하도록 통제되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입력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표별 진단규칙 설정 화면을 제공합니다. 정상 범위 설정, 영값 입력 방지, 중복 입력 체크 등 다양한 데이터 점검 기능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승인, 월마감, 결산을 통한 데이터 통제 관리와 지표별 데이터 진단 규칙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하에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사의 PI 결과물과 시스템 도입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당사의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였는데요. 이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ESG 경영 시스템 도입에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실행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례로 보여준 A사는 PI 단계를 거쳐 시스템 구축 1단계를 완료한 시점이고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ESG 경영 시스템을 지속 확장할 예정인데요. 유창훈 총괄님, 디지털 ESG 경영 시스템의 실행 전략에 대해서 A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한번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발표된 금융위 공시 로드맵 계획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업계의 동향 등과 지속 온라인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실 텐데요. ESG 공시를 위한 데이터들은 기업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데이터의 생산부터 수집, 처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하여 관리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와 프로세스를 잡고 내부 통제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표의 확장이나 해외 법인 등 관리 대상의 확장, 내외부 연계의 확장, 플랫폼 기능의 확장 등 순차적인 캐스케이딩을 통해 커버리지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공시 대응과 더불어 제3자 검증,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고객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리스크, 즉 재무적 영향도가 큰 이슈들에 대한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외부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 관리 체계 기반의 ESG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 세션에서 정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공시정보가 기업 내 외부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고 복잡성도 크기에 공시 전반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수집, 검증,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A사의 사례와 같이 내부 통제 기반의 ESG IT 시스템 도입의 의미는 공시정보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제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공시 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앞 세션에서 언급된 상당한 주의, 듀케어라고 하죠. 즉, 공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이 상당한 주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IT 시스템 도입을 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은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고 복잡함을 체감할 것입니다. 물론 일하는 방식의 변화 관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업들은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부터 밸류 체인에 걸쳐지는 외부 데이터 체계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디지털 ESG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도록 제언드립니다. 지금까지 ESG 공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ESG의 공시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 기반의 데이터 정비가 중요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ESG IT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톡스를 등록하시면서 다양한 사전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몇 가지를 선정해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세미나 후에 개별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공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유 총괄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검증과 외부 검증입니다. 외부 검증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3자 검증입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의무 공시를 위해 제3자 검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기에 외부 기관의 검증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ESG 시스템을
IT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검증은 기업 스스로 공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 세션에서 보신 바와 같이 PI 단계부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세팅하게 됩니다. 또한 지표 정의 단계부터 내부 통제가 들어가는데요. 지표를 위한 데이터 발생, 수집, 처리, 마감까지의 기준을 정의하고 내부 승인 프로세스를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통계 기반, 규칙 기반, AI 기반의 이상 데이터 감지와 얼러트를 제공하여 입력된 데이터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ESG 공시와 관련하여 일반 제조의 중견, 중소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도 유충관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견 중소기업은 EU의 VSME를 우선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U의 공시 지침은 중소기업 대상 정보 요구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점이 자발적 공시 기준인 VSME입니다. EU는 이를 올해 VS로 CSRD에 ESRS 적용 기업의 요구 기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시 지침이나 IFRS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서는 모든 것을 공시 요구하기보다는 정보의 유용성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중심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업종의 중요한 주제를 확인하고 그 정보 중심으로 정량적인 수치 중심으로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정성적인 내용도 일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량적인 성과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전략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하고 싶은데 플랫폼 개발 및 구축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도입 검토는 어렵겠지만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할 때 각 기업별로 투자 비용을 들여 개발하여 이용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공공 플랫폼 개념이 생길까요? 그리고 공공 플랫폼 이용 시에 보안 이슈도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배석재 책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스템 도입 전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부터 구축하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사업장이 많고 복잡도가 높다면 시스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의 공공 플랫폼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자가지 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공 차원에서 검토 중인 플랫폼은 공급망 실사 및 제품 디지털 여건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플랫폼이 도입된다면 보안이 철저히 적용될 것이나 각 기업의 데이터 관리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계열사가 있는 그룹이 각자 IT 계열사를 이용하는 이유도 민간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의 보안을 위한 것과 같은 사유일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는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톡스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LG CNS는 고객 여러분의 AX 전환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 우측에 상담 신청 버튼을 이용해 주시거나 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월간 디톡스는 5월 13일 수요일 초불확실성 시대 SCM 패러다임의 전환, 생존을 위한 공급망 최적화와 디지털 실행 전략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디톡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